네,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던 코로나19가 나흘 새 다시 30명대를 기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커피 전문점과 식당, 캠핑장 등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여전히 발생 중이군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발생보다는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은 게 계속되고 있는데 단지 지역 발생 수치 중에서도 최근 사흘 동안은 계속 한 자릿수가 나왔었고 전날까지만 해도 3명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던 데 비해서 어제는 13명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수치만 봐도 21명의 해외 사례, 13명의 국내 감염 사례였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을 봤을 때 추세를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뭐 한 30명에서 50명대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던 때랑 비교를 하면 지금은 상당히 안정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흘 동안은 한 자릿수대의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온 반면에 오늘은 또 두 자리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등락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안정세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방역을 지금 단계에서도 철저히 해야지만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느냐? 이거는 글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제 그 방역 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례를 하나씩 좀 볼 텐데 그 선릉역 커피 전문점하고 홍천의 캠핑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릉에서 홍천으로 간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선릉에서 홍천으로 갔다라는 게 개연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정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표 환자, 그러니까 최초의 각 그룹에서 처음 증상이 발생한 환자를 지표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표 환자가 홍천 캠핑장이 먼저였습니다. 하루가 먼저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홍천 캠핑장에서 방문했던 분으로 해서 지금 커피숍으로 전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까지는 지금 커피숍에서 먼저 감염이 돼서 그 해당 지표 환자가 홍천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봤는데 실제로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커피숍에서 누군가 모르는 어떤 감염원,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 환자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 감염원으로부터 두 분이 동시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봤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보면 커피숍에서 처음 이제 지표 환자로 보이는 분이 다음 날 또 양재동의 뭐 식당을 방문해서 또 전파를 시켰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실제로 그 커피숍에서 캠핑장이 아닌 커피숍에서 회의를 하신 분의 특성상 어떤 임상 증상을 크게 발현은 시키지 않았지만 실제로 전파 능력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까지는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커피숍에서 홍천 캠핑장으로 간 게 더 맞지 않느냐. 선릉에서 홍천으로 갔다. 근데 그 사이에서 근원 환자라는 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인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감염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을 시킨 환자를 우리가 근원 환자라고. 지표 환자랑은 좀 다른 개념. 지표 환자는 증상이 가장 먼저 발생한 환자. 그러니까 먼저 감염이 됐더라도 증상 발현 시기가 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근원 환자, 지표 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신규 확진자 수치가 또 발표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총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4,456명이 됐습니다. 33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지역 감염 사례가 15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18명이 됐습니다. 네, 충북에서 6명, 서울에서 5명, 경기에서 2명, 인천과 경남에서 1명씩 추가됐고요. 사망자도 1명이 추가가 돼서 오늘 0시 기준 302명이 된 현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의 지역 감염 사례가 좀 나온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강남구 커피숍, 홍천 캠핑장
이런 부분에서 지역 감염들이 집단 감염들이 다시 발견되는 것들이 이런 수치를 올리는 데 좀 일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각 지역 지자체에서 이따금씩 이렇게 나오는 소규모의 어떤 집단 감염들이 계속 우리 국내 전체를 봤을 때 지역사회 감염 수치를 일정 숫자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화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방역 당국이나 국민들의 노력 때문만인지 어쩌면은 또 다른 팩터로 크게는 작용하지 않는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계절적인 요인도 상당히 무시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온다습한 여름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의 노력, 국민들의 노력 그리고 더불어서 계절적인 요인도 일정 부분은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강남구 커피숍과 관련한 그 사례 질문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 게 보면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그 커피숍에서의 확진자들을 보면 30분 정도 같이 동선이 겹쳤고 3m나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확진이 됐다라는 건 앞으로도 그 커피숍 내에서의 추가 감염 확진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이 사례는 좀,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숍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 고위험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당과 더불어서 그 커피숍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음료를 마시거나 좀 음식물을 섭취를 할 때 마스크를 벗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으신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더군다나 거리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대규모의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안 일어났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나 실제로는 그런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커피숍 그리고 식당 이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군대 내 감염도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과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진로 상담사로 인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포천의 군부대에서도 병사 한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로 교육이라는 것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데는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개개인마다 면역 시스템이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다.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들어와도 이겨내는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면역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공기 전파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비말 감염이 주요한 전파 매개거든요. 그런데 그 비말도 어느 일정 숫자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방어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정 수치 이상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야만 실제로 체내에서 증식을 하고 질병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면역력의 차이 그리고 감염된 바이러스의 숫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커피숍 사례, 홍천 캠핑장 사례, 그리고 이 군대 내에서의 감염 사례 모두 다 깜깜이 사례로 지금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은 깜깜이 사례가 나왔을 때는 뭐 10%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6.4%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라는 걸 전문가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이제 또 휴가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곳들을 또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시를 하면 좋을지, 주의하면 좋을지 좀 다시 한번 좀 숙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10% 정도의 숨은 감염자, 깜깜이 감염자가 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감염자 수치 일일 확진자 수가 한 30명에서 50명대를 나타냈거든요. 지금 6.4%로 줄었는데 그만큼 그래서 지금은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상당히 이제 안정화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숨은 감염자가 실제로 일일 확진자의 어떤 숫자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직도 6.4%라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개인 방역 수칙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환경에는 짧은 시간 내지는 방문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깜깜이 감염이 6.6%잖아요. 그럼 이 분모에 해외 유입 사례 숫자도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 유입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근원,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해서 감염 경로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전체 중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 요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에서의 깜깜이 감염자를 의미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만 네네. 지금 통계를 낸 거죠? 네네네. 상당 부분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고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 사이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들 중에서 5명이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여를 했답니다. 동선을 빨리 찾아서 추가 확산,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외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선 추적에 좀 쉽지 않은 요소들이 작동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뭐 내국인 우리 국민인 경우에도 동선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인지 아닌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숨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의 어떤 그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하게 네. 되면서 그 접촉 인원, 그러니까 당시에 그 종교 행사에 참석한 인원만 해도 한 34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맞네요. 있거든요. 그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신원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숨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청주 일대에서 어쩌면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조건을 향후에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중부지방에 굉장히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취재 기자들도 그 현장에서 그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재민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의 피해 상황도 많아서 이재민들은 지금 임시 생활시설로 대피를 해서 집단 생활을 또 거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쾌적하지 않은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 이런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더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임시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족 단위가 한 곳에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그룹 자체가 가족처럼 어떤 접촉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도 많이 본 것처럼 어떤 전파를 시킬 때 가장 밀접하게 전파를 시키거나 용이하게 전파를 시키는 그 어떤 집단이 가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족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선 굉장히 용이하게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즘 날씨도 더운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네. 발생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방역 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한 곳에 제한된 곳에 뭐 이렇게 다 모든 그 그러니까 이재민들을 이렇게 수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단위로 분산을 시켜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게 그 가족 단위별로 해서 어느 좀 더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용이하게 가능한 장소를 섭외를 하셔가지고 네. 이런 이재민들에 대한 수용시설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학대학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사용되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국내 중증, 위중 환자 106명 가운데서 4명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이상 반응들이 있는데 이 정도 수치면 일단 106명 중에서 4명이면
어느 정도로 좀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비율적으로만 봐서는 이상 반응, 그러니까 부작용의 어떤 비율은 상당히 낮은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확인돼 있는 이상 반응의 종류가 간 수치 상승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도 뭐 두드러기나 발진이나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미한 어떤 부작용으로 많은 약물들이 이러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게 간 수치 상승인데 이게 ALT라고 그래서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예. 효소의 수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요 ALT 같은 경우에는 간에 어떤 손상이 들어왔을 때 보통 그 전에 바로 지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렘데시비르라는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간에 이런 무리를 주게 되면 간 손상이나 기타 간 질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요거는 임상이 주치의께서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